안녕하십니까.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제가 걱정 안 해도 되죠? 걱정해야 됩니까? 자, 오늘은 개발론이 좀 덜 끝났고요. 개발론의 타당성 분석이 남아있죠. 그거하고 이제 지대론, 다음에 공간 구조론, 다음에 입지론, 다음에 마케팅이 남아있고요.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을 들어가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잡다한 것이 좀 많아서요.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리츠라는 거 했죠.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었죠. 한 10가지 정도 주제인데 앞쪽에 있는 것이 좀 더 중요했죠. 종류는 몇 가지 있었어요? 종류가 세 가지죠. 세 가지.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이죠. 요 중에 이제 실체형이 자기관리, 명목형이 위탁관리와 구조조정입니다. 차이점은 상근 임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근 임직원에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명 이상 포함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할 때 설립인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립인가를 받지 않죠. 발기설립이라 그랬죠. 인가설립이 아니라 발기설립이에요. 그리고 설립자본금이 5억 또는 3억 이렇게. 그 다음에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지만 영업을 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70억 또는 50억을 마련해야 되죠. 여기 이제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50% 제한 없음,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공모 했죠. 공개 모집,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라 그랬죠.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요거는 원칙이 30% 이상이고 2년 이내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었죠. 이거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되니까 3호가 가능하죠. 공모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뭔가를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70%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또 따로 공모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30% 이상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미 공모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죠. 공모라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30% 이상을 인수를 해버리면 이미 일반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가 있었죠. 현물출자는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단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라 해야 되고요. 최저 자본금도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현물출자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본금 50억 또는 70억을 채우면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역을 채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을 모아놔야 일단. 돈을 모으고 나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유동성이 확보된 후에 현물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있다 그랬죠. 사용 수익권 해서, 사용권에는 지상권 임차권, 수익권에는 이제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대토보상권, 이런 것도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죠.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이 제한되는데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돼 있죠. 자, 근데 이것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게 이제 처분 제한이고요. 다음에 자산 구성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70% 80% 규정이 있었어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그 다음에 70% 이상은 부동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기 적용이 되지 않죠. 80% 규정이 없이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죠. 그리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조금 전에 처분 제한도 적용되지 않죠. 처분 제한에 적용받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산 구성까지 했고요. 다음에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명목형은 위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실체형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위탁 관리를 한다면은 아무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산 관리 회사의 요건도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되고 70억 이상의 최저 자본금을 갖춘 그런 자산 관리 회사죠. 그리고 차입 및 사채 발행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 그 차입 및 사채 발행은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 자본의 2배가 원칙인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가 되죠. 그리고 배당은 90% 이상 해야 되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년 말까지 50% 이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명목형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그리고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을 해야 되고 흡수 합병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A와 B가 합병을 할 때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B가 A 속에 들어가거나 뭐 A와 B가 합병만 해서 C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관리는 자기 관리, 그다음에 위탁 관리는 위탁 관리,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이렇게 같은 것끼리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맞죠? 자, 여기 이제 리치에서 했고요. 종류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설립, 그다음에 자산 보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 1인당 주식 보유 한도, 그다음에 공모, 현물 출자, 그다음에 처분 제한, 자산 구성, 차입 및 사채 발행, 타인 자본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배당, 이런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맞나요? 하나 뭐 빠졌나요? 합병, 뭐 기타 등등등 맞나요? 이렇게 이제 타이틀만 써놓고 이게 뭔 내용인지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앞쪽에서 더 많이 나왔으니까 앞쪽을 좀 더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리스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부채 금융이고 이건 지분 금융이죠.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이거는 사인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자를 주는 거고 이거는 배당을 주는 거죠. 요 리츠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라 그랬죠.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은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을 융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하죠. 프로젝트가 도산이 되더라도 사업주는 상환 의무가 없는,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소구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금융기관이 워낙 위험하니까 보증을 요구한다거나 출자를 좀 요구한다거나 해서 제한적 소구 뭐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은 이자율이 높죠. 위험도가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비대칭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그러죠. 그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모두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혹시 사업주가 도산이 되더라도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금융기관은 좀 안전하고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프로젝트가 도산되더라도 사업주는 영향받지 않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괜찮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 이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서 금융기관은 사후 관리를 하죠. 대출금이 함부로 사용되지 못하게 제3자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여러 회사가 있죠. 참여하는 여러 회사한테 출자를 하게 하거나 보증을 서게 하거나 이렇게 위험을 배분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가장 큰 특징은 대출 없이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물적 담보가 없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다음에 뭐 신디케이트 뭐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이다라는 정도 알면 되겠고요. 조인트 벤처도 있죠.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에서도 주택연금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출자가 됐습니다. 10년간. 그래서 대상 해당되는 연령은 어떻게 되고요? 만 60세 이상 부부 모두예요? 아니면은 배우자만이에요? 아니면은 소유자만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 다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 예전에는 이게 둘 다 60세 이상이었다가 소유자가 60세 이상 됐다가 이제 둘 중에 아무나 60세 이상 계속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준 겁니다. 대상 주택은 어떤 거예요? 대상 연령은 그렇고요. 주택은 9억 원 이하죠.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돼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도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이제 실버타운에 이제 분양받아 들어간 그런 노인복지주택도 되는데 그거는 다만 이제 확정기간 방식은 안 되죠. 노인복지주택은 종신 방식만 돼요. 그게 이제 대상 주택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출받는 방식, 방식에서는 종신 방식이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어요. 대출받을 때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받는 거 종신 방식. 그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종신 방식은 다시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는데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은 수시 인출금이 없이 모든 돈을 다 대출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출받는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종신 혼합 방식이나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수시 인출금을 남겨놓고 대출을 받습니다. 혹시 목돈이 필요할 걸 대비해서 남겨놓는 부분 때문에 그만큼 대출받는 금액은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요건데 가장 큰 특징은 사망했을 때 요거를 이제 처분해서 그동안에 대출받은 거를 이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주택 처분 가액이 이 대출받은 그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그러면은 이제 상속을 시켜주고 모자란다고 해서 더 요구하는 건 없죠. 상속인한테 청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한테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보증료를 받는다 그랬죠. 일종의 보험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증료를 받아서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그 모자라는 게 생기면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이제 정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원칙적으로 가입한 그 주택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자산에 대해서 청구할 때가 있어요. 주택 말고 다른 자산에 대해서. 이게 이제 60세가 넘어도 사업을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다가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가 있죠. 체불임금이 발생하면은 경매 처분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지불해야 돼요? 체불임금. 그리고 당해세. 이게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나가죠. 맞나요? 가장 우선 순서대로 한다면 제일 우선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뭐죠? 경매 처분할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그냥 웃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경비 아니에요. 경비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경매 처분을 했을 때 경비에도 충당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경락 허가 결정이 안 나겠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팔아도 경비를 충당을 못할 정도면은.
맞나요? 경비를 제일 먼저 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체불임금하고 당해세 아닌가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는 길에 들은 풍을로도 지금 알겠다. 이게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경매 처분을 하면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에도 충당 못하는데 경매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체불임금이 제일 시급한 문제잖아요. 이랬는데 이걸 못 받았으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을 충당해서 세금이 가장 우선되는 거, 다음으로 우선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사람들 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액보증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그 다음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충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연금 받았는 거 다 상환을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한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상속인한테 청구되지는 않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출 자체는 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하는 것이어서 변동금리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지로는 고정금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3종 세트라는 게 시사적인 것으로 좀 있죠. 3종 세트는 이게 이제 대출 상환 목적으로 하는 주택연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대 방식의 주택연금이 있고요. 하나는 사전 예약이 있어요. 사전 예약. 대출 상환 방식은 지금 대출 집 사느라고 대출 받은 것이 이제 너무 이제 상환하는 게 벅찬 사람들, 이 벅찬 사람들한테는 수시 인출금을 또 확대해서 70%까지 수시 인출금을 확대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집에 살면서 이제 지금까지 원리금 상환하는데 부담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하는 게 부담이 줄겠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대 방식은 1.5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7%를 더 주죠. 17%를 더 줍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방식은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라고 미리 예약하고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싸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전 예약 제도예요. 자, 이런 것들이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건 될 겁니다. 근데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상담원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원 시험 보고 뽑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 너무 세부적으로 질문하면은 틀리란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틀려야 예의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은 뭐 중요도가 낮다 그랬고요. 부동산 관리는 이거는 이제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자부시하고요. 요거는 법경기, 요거는 자위혼하죠. 자부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요거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고 가장 적극적 관리죠. 요거 부동산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죠. 그 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가장 소극적 관리고요. 법경기, 요거는 이제 법적관리, 권리분석이나 권리관계조정, 권리라는 표현이나 계약관리, 예약관리 또는 토지도난 방지대책 이런 것들. 경제적 관리, 경영관리라고도 하죠. 이거는 수지관리, 회계관리, 뭐 손익분기점을 파악을 한다거나 이렇게 경제 경영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관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자위혼하죠. 얘네들은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죠. 자가관리의 장점, 자기가 직접 하니까 신속하게 결정할 수가 있고 통제가 잘 되기도 하고 자기가 애착을 갖고 하니까 친절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어서
비효율적인 관리가 되면은 관리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타성해졌는 거죠. 혁신적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탁관리 방식하면 이제 전문적인 관리가 되니까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신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고 영리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다음에 혼합관리는 양쪽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의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러고요.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내용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로 넘어와서요. 부동산 개발에는 이제 개념은 건물을 건축한다거나 토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법적으로는 기존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해서 공급하는 것도 개발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개념은 그렇고요. 이걸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했죠. 주체에 따라 분류, 1섹터, 2섹터, 3섹터.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또 분류했죠? 주체에 따른 분류 말고요. 외관에 따른 분류도 있었고요. 또 신개발, 재개발 이런 것도 있었죠. 신개발, 재개발. 그리고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었죠. 단순 개발, 환지 방식, 매수 수용 방식, 혼합 방식. 환지 방식, 매수 수용 방식. 이 단어 뜻만 알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신개발, 재개발 할 때는 재개발에서 단어 구별만 하면 되는 거죠.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수복은 복구시키는 거고,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개선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수복이라는 단어는 노화된 게 있다는 거죠. 노화된 걸 있는 거를 복구시키는 거고요. 보전 재개발은 노화된 게 없죠. 노화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거, 예방하는 게 보전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면은 극히 열악한 경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렇잖아요. 극히 열악한 경우에 하는 거고, 주택 재개발은 열악한 경우, 재건축은 양호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하면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있죠. 개선이 아니라 관리 사업. 개선은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싹 밀고 새로 하는 겁니다. 건물을 밀고 하는 건데 관리는 그게 아니고 기존 이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가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소규모로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 단어 뜻만 구별하면 되고, 외관에 따른 분류해서 이거는 무형개발, 유형개발, 복합개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이렇게 1섹터는 이제 공영개발, 2섹터는 민간개발. 이 민간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있는 편이죠. 민간개발 하면은 이제 단순개발, 자력개발은 토지와 자금과 노하우가 한 사람한테 다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자력개발 하면 되죠. 근데 토지와 자금 노하우가 서로 다른 사람한테 있을 때는 함께 해야 되는데,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까지 되는 거죠. 토지와 자금과 노하우가 다 있으면은 자력개발 하면 되는 거고, 토지하고 자금만 있을 때는 사업 위탁 방식이죠. 사업 위탁 방식. 나머지는 다 이제 토지는 토지 소유자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개발업자가 되는데, 다만 요거하고 비교할 때 신탁 방식은 토지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죠. 토지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누가 다 갖고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다 갖고 하는 셈이죠. 신탁회사가 토지도 갖고 자금도 갖고 노하우도 갖고, 형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토지는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나온 거고, 이게 이제 개발된 거를 수익자에게 실적 배당을 하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 것은 이것이고, 신탁회사,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대체로는 이제 나머지는 이 대물 변제형이다. 물건으로 주는 거, 공사비를 또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한다.
이런 것들 대체로는 이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은 돼요. 명의로 진행되는데 이제 요거하고 특히 요거 구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특징이 뭐예요?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죠. 얘네들은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럼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건으로 주느냐, 분양되는 그 수익금으로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신차지 방식,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방식은 이거는 계약 기간 동안에 고액의 지대를 준다 그랬죠. 얘는 고액의 지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초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받는 게 없어요. 받는 게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 건물을 쓸만한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죠. 종료가 됐을 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중에 받는 게 없으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될 때 이제 공짜로 건물을 받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개발의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의 방식에서 했던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 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해서 각각의 위험을 줄이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이라는 게 있죠. 흡수율 분석, 흡수기간 분석. 다음에 이거는 비용 위험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위험을 줄이는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이제 오늘 타당성 분석부터 할 차례죠. 타당성 분석. 자, 여러분들 댁에서 이렇게 복습을 좀 하시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습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복습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집에서 조금을 하기가 쉽지 않죠. 혹시 계획표 짜 보셨습니까? 계획표. 시험 계획표. 여러분들 수험생이잖아요. 안 짜보셨어요? 안 짜보셨어요? 지금 며칠 정도 남았죠? 지난주에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나요? 계획표를 좀 짜서 공부하시라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시험 치기 전날 뭐 해야 되죠? 10월 28일이 시험이면 10월 27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자야 돼 그냥? 10월 27일 날 뭐 해야 돼요? 이날은 1차와 2차를 다 봐야 되는 날이죠. 1차와 2차를 다 공부하는 사람, 다 시험 볼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과목별로 1시간 반 정도씩 이렇게 넘기면서, 그러니까 단권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서가 단권화가 되든 요약집이 단권화가 되든 이렇게 넘기면서 평소에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1시간 반 동안 전 과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10월 26일은 뭘 봐야 될까요? 10월 26일은 1차를 다 봐요. 1차를. 민법 개론을 하루 종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많죠. 12시간을 공부한다면, 하루 12시간을 공부한다면 6시간은 민법, 6시간은 개론, 6시간 동안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그게 차근차근 돼야 되죠. 10월 25일은요 2차를 봐야 되겠죠. 시험에 더 가까운 날, 시험일에 더 가까운 날 더 중요한 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기억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희미해지는 게 원칙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어제 했는 것도 기억 못하는데 10년 전에 건 잘 기억하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은 이렇습니다. 24일은 뭐 해야 될까요?
24일은 뭐 해야 될까요? 민법이나 결혼을 해야죠. 하루에 한 과목씩 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날 1차를 보고, 이날 2차를 보고, 이날 민법 결혼,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최후에는 이날 민법, 이날 결혼, 이런 식으로라도.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 약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날 공법,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시험 치기 전에 6일 동안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일월, 화, 수, 목, 금. 이제 한 과목씩 이렇게 정리하는데 다만 1차 과목을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야 되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역산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공법이고 이때가 중개사법이 되겠죠. 일주일 단위로 생활한다면 이제 10월 20일이 공시법, 19일이 세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8일 이때까지 모든 진도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까지 모든 진도가 끝나야 이제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리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진도를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은 18일까지요. 10월 18일까지. 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15일인가요? 6월 15일.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7, 8, 9, 10. 120일에다가 135일? 135일. 135일이면 이게 140일이 20주죠. 140일이 20주니까 이틀 빼면은 133일이면 19주잖아요. 그죠? 근데 19주인데 곱하기 7 해서 133인데 곱하기 7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빼고 6, 9, 54 6일은 11 114 114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14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누가 공부를 할까요? 며칠 빼야 되겠죠. 얼마나 빼면 될까요? 추석 연휴하고 여름 휴가는 안 논다고 치더라도 110일이 남죠. 110일. 자, 그 중에서 지금 요 9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9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1일 남죠. 진도를 낼 수 있는, 진도를 공부할 수 있는 날짜는 100일이 남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1차와 2차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차가 더 중요해요, 2차가 더 중요해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달라서, 사람에 따라 달라서 1차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1차에 조금 덜 배분해도 되고, 비슷한 상태라면 비슷하게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51일, 여기 50일. 자, 이거 민법 결혼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민법이 더 중요하면 26일, 25일. 민법에 26일, 결혼에 25일 남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이 날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민법만 공부한 날짜를 26일 잡아야 되고요. 결혼만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25일 잡아야 되고요. 이거 4등분 해야 돼요. 그럼 과목별로 12일씩 나옵니다. 중개사법하고 공법이 더 중요하면 더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강약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민법만 공부한다고 봤을 때, 민법만 공부한다고 봤을 때 오늘부터 보면은 며칠이면 한 번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한 열흘이면 볼 수 있을까요? 10일? 10일이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10일. 10일이면 한 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시 한 번을 본다면 10일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번째 다시 보는데 10일 걸린다는 얘기는 첫 번째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얘기죠. 뭔가를 더 공부를 했다면은 이걸 좀 단축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한 7일 정도라든가 이렇게 이날 제대로 공부했다면
7일 만에 한 번 보는 걸로 하면 2번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5일 정도 이렇게 20일, 4일 4번을 볼 수 있죠. 26일인데 4번이나 볼 수 있습니다. 4번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까먹어 버리면 이게 7일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할 때는 첫째 날 민법을 공부했다면은 셋째 날 공법을 한다면 첫째 날 했던 민법을 복습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니까. 이날 2시간 민법을 했으면 이날 민법 복습하는데 30분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라는 시간을 썼지만 복습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2, 3일을 놓치고 한 일주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날 봤던 2시간을 다시 공부하는데 또 2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이거 혹시 지난주에 했나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책을 꺼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꺼내서 봤는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일주일 안에 다 까먹은 거죠. 기억이 안 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한 요 정도만 터치를 해줘도요, 이제는 지속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이게 이제 장기 저장 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단기 저장 장치에 있는 거를 장기 저장 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빨리 이렇게 텀을 짧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길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스로 있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고서 공부한 거는 그날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날 바로 복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복습을 약간은 하고 이제 며칠 전에 회화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아무튼 이런 방법을 택하면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제 진도도 나가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모든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별을 해야 되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선별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면은 이제 내년에 수석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수석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원래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위주로 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목별로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확인을 하시려면은 매주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할 때 어떤 것들 위주로 복습을 하는지 그 복습하는 커다란 주제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 번째 수업이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한 2-30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내 타임으로 수업을 하니까 5강이죠. 5강에 1, 2, 3, 4주 복습이 들어가 있죠. 다음에는 몇 강이 있어요? 다음에는 9강에 있죠. 9강에 5, 6, 7, 8 했던 것이 여기 복습이 들어가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하면 되죠. 13, 17, 21, 25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29강까지죠. 29강까지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혹시 계획 짜다가 안 되면은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뭘 더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날짜는 지금 민법을 열흘 동안에 한 번을 봐야 된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민법을 10분의 1, 10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할 분량을. 그러면 이제 민법에 공부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10분의 1의 내용을 다시 3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에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그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려면은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대략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범위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과감하게 이제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루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면은 책을 덮었을 때 내가 뭐를 읽었는지 생각이 나도록 집중해서 책을 읽어야죠. 책을 덮자마자 싹 사라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고 경우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민법 해야 될까 해서 민법 하면서 책을 탁 펼쳐요. 그럼 펼친 거기서 공부하는 거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펼친 곳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건 할까?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 이제 계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빼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다 그 CCTV를 설치해서 관찰을 했는데, 열심히 하는 학생은 하다가 뭐 이제 친구가 카톡을 보내든가 뭐가 울어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할 거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은 딱 울면 울자마자 바로 딱 봐가지고 답장 보내고 이러다가 울지도 않는데 지가 만져가지고 또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해서 1시간 해내니까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했으면은 그 시간 동안은 뭐를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해야 되죠. 어차피 그 시간에 다른 걸 안 할 계획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그것만 해야 되죠. 쉬는 시간에 그런 건 나머지는 하면 되는 거고. 됐죠? 자, 이제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GCC 타투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이죠.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몇 페이지요? 146페이지죠. 자, 이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순서를 물은 적도 있고요. GCC 타투.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세 단계를 따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이 이제 경제성 분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서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현금 수지 측정, 투자 분석 기법 어디서 했지 않았나요? 어디서 했죠? 투자론에서 가유순전을 영업수지하고 했잖아요. 할업이 순수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건데 다만 이제 앞에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임대료 수입 계산하는 거니까 가유순전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개발사업이잖아요. 개발사업이니까 들어오는 돈이 무슨 돈이겠어요? 분양수익금이 되겠죠. 분양수익금이 들어오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은 개발 비용이에요. 토지 매입비, 건축비. 자,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똑같아요. 됐나요?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은 그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봐서 나가는 돈에 비해서 충분히 수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자 분석 기법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순순해 한다면 순순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런 것들을 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계산을 하려면은 각종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건축비가 얼마나 되는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양을 하면은 첫 달에 다 100% 분양되나요? 뭐 분양이라는 거는 첫 달에 어느 정도 되고 둘째 달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가야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개발 기간이 긴 게 많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시기별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 근거 자료들이 미리 있어야 계산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근거 자료 조사하고 하는 게 시장 분석이에요. 근데 앞에 투자론에서도 사실은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투자론에서는 이거 얘기 안 했었죠. 투자론에서는 바로 뭐부터 들어갔어요, 여기. 바로 가유순전후 계산부터 들어갔죠. 제가 얘기할 때마다 20칸짜리 500만원. 500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500만원이. 제가 그냥 드려버렸죠. 근데 이 500만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500만원쯤 된다는 거를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론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근거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초 분석이 이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분석이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 지역에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은 어떠한지, 지금 고용 상태는 어떠한지, 교통 체계는 어떠한지, 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에 이런 부동산을 개발해도 될까 이런 게 이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울산이나 거제나 이런 지역들 안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뭐 중공업하고 뭐 이렇게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쪽 울산도 그쪽은 별로 안 좋은데 또 현대자동차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뭐 동구냐 남구냐 이렇게 북구냐 이런 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별로 이게 상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산업, 그러니까 북구는 자동차, 뭐 남구는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남구인가 동구인가 뭐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지역별로 이제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고용, 교통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는 게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 분석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수급 보는 거예요. 수요 공급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뭐를 본다? 수요 공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급 분석. 자, 근데 이제 시장성 하면 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회사 다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이제 신상품을 개발을 해요. 그럼 신상품을 개발하면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 물건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걸 개발했으면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전반적으로 했을 때 시장성이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떤 구체적인 이 물건이 시장성이 있을까? 요 소리에 뭐예요? 얘가 지금 내놨을 때 충분히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럼 다른 경쟁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얘가 잘 이 경쟁이 충분히 될까?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성 분석하는 거는 부동산에서도 요 내가 개발해서 내놓은 그 물건이 주변의 다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잘 팔릴 수 있을까? 분양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는 게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주변의 다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잘 분양이 될지, 또 이제 임대가 될지, 임대, 매매 이런 거죠.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이런 거 분석하는 걸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경쟁력을 분석한다.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수집된 자료, 이제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해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순수내 해서. 그래서 순영가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냐 작으냐 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타당하다고 해서 모두 다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 이미 투자론에서 했어요. 순영가가 0보다 크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었죠. 특히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에는 가용 자금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용자금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무리 순영가가 0보다 크다 해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몇 개를 선별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영가법으로 해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그랬잖아요. 모두 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A, B, C가 전부 다 순영가가 0보다 크다 할지라도 돈 갖고 있는 범위에 따라서 A와 B만 하든가 B와 C만 하든가 이렇게 최종 결정 내리는 게 뭐다? 투자 분석이에요. 최종 결정 내리는 게. 자, 이렇게 GCC 타투 순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 타이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키워드 위주로 해서 봐주십시오. 시장 분석의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시장성 분석의 그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조사, 또는 니은의 대상 개발사업 자체에 초점을 둔다, 뭐 이런 표현.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런 것 말고도 이제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걸 체크해 두시면 돼요. 구체적 수익성. 타당성 분석에서는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에 마지막 투자 분석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요. 자, 됐고요. 다음에 147쪽으로 가시면은 그 밑에 이제 입지계수 경제 기반 승수는 지난 순환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10분의 한 2 정도 되는데 지난해 출제됐다 그랬죠. 지난해 출제가 돼서 이거 뭐 이번에 또 설명드릴 정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또 한번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또 하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계산 문제 풀면서 하면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